베니토 무솔리니라는 이탈리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anti-war, 그러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샤랄라TV 박세정입니다. 박세정 앵커의 미국 정치 제3편, 오늘은 세계 2차 대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미국 정치에 관심이 있는 분들뿐 아니라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세계 1차 대전 얘기부터 간단하게 해봐야 할 텐데요. 세계 1차 대전은 1918년 11월 11일에 독일군의 항복으로 끝이 난 전쟁입니다. 영국, 프랑스가 주축을 이뤘던 연합군이 독일, 오스트리아의 동맹국을 이기는 전쟁이었죠. 사실 1차 대전이 끝난 후에 더 이상은 우리 전쟁 나게 하지 말자, 만들지 말자 하는 마음으로 The League of Nations, 그러니까 국제연맹이 설립이 됐는데요. 불행하게도 세계 2차 대전은 발발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은 39년에 시작을 하고 45년에 끝이 난 전쟁인데요. 지금부터 그 배경, 그리고 숨겨진 이야기, 역사 속 결말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차 세계대전의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셜리즘, 그러니까 사회주의에 푹 빠져있던 베니토 무솔리니라는 이탈리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anti-war, 그러니까 전쟁을 반대하는 사회주의 운동가였는데요. 스위스와 이탈리아를 오고 가면서 사회주의 기자로서 언론인 역할도 하고 또 초등학교 교사로 활동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연설을 워낙 잘해서 이탈리아에서 이미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1차 대전에 이탈리아가 참전을 하니까 이 anti-war, 전쟁을 반대하던 무솔리니는 전쟁 반대 운동을 이끌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가 유럽을 정복하려면, 유럽에서 가장 큰 권력을 지니려면 전쟁을 해야 하는 게 아닐까? 그러면서 갑자기 프로-war, 그러니까 전쟁을 찬성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무솔리니가 갑자기 이렇게 입장을 바꾸니까 무솔리니가 속해 있던 이탈리아 사회주의 정당에서는 배신자 하면서 무솔리니를 내쫓아 버렸고요. 그때 무솔리니는 뭐야, 나를 내쫓아? 이러면서 사회주의 이런 거 이제 필요 없어. 예전의 로마 제국처럼 이탈리아가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해. 사회주의 그딴 거 말고 난 새로운 게 필요하다. 바로 파시즘을 주창하게 되는 겁니다. 파시즘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탈리아는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이탈리아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상보다 많은 땅을 점령하지도 못했고 경제 상황도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탈리아 국민들의 의욕이 대체적으로 저하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무솔리니의 이 새로운 움직임 파시즘이 큰 지지를 얻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1922년에 무솔리니가 국왕을 찾아가서 나 총리시켜줘, 안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 이렇게 협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무솔리니가 이탈리아의 총리가 됐고요. 그때부터 유럽의 제1대 파시즘 리더 무솔리니의 독재 정치가 시작됐습니다. 자, 파시즘 하면 떠오르는 또 한 사람이 있죠. 여러분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독일의 히틀러입니다.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자 또 베르사유 조약의 영향으로 안 좋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던 이 독일에서는 무언가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새로운 파시즘을 주창하는 히틀러가 국민의 영웅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점점 히틀러의 세력이 커지자 1933년 독일의 대통령이 히틀러를 수상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히틀러의 독재 체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유럽에서 탄생한 제2 번째, 제2대 파시스트 리더가 된 셈이죠. 히틀러는 젊었을 때 1차 대전에 참전을 했던 전쟁 용사였고요. 그 과정에서 좀 비정상적인 애국심을 키워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독일이 전 세계를 정복할 거라는 좀 비정상적인 환상 속에 빠져있던 청년이었습니다. 뭔가 무솔리니랑 비슷하죠. 무솔리니도 이탈리아가 세계를 정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히틀러는 독일이 세계를 정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 리더들 사이에는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주 급진적인 민족주의자였고 반사회주의자,
반민주주의자였고 그리고 폭력적인 독재자였다는 점이죠.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와 독일의 히틀러는 사상을 공유하면서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동맹국을 찾게 됐는데요. 그들 앞에 일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치즘의 독일, 파시즘의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이 무언가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각자 행동을 개시하게 된 거죠. 가장 먼저 독일이 움직였습니다. 1938년에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침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점점 그 주변국들을 점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 이때 영국과 프랑스가 나타나서 히틀러와 약속을 합니다. 좀 조약을 체결을 한 거죠. 왜냐하면 히틀러한테 이 체코슬로바키아의 한 지역만 점령을 하면 그 다음 지역은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제시를 한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히틀러가 오케이 하고 약속을 했고 영국과 프랑스는 우와 우리가 평화롭게 이 문제를 해결했구나 하고 기쁨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는 아무런 가책도 없이 체코슬로바키아의 나머지 지역을 침략해 버립니다. 그냥 약속을 어긴 거죠. 이때 일본도 중국을 침략해서 난징 대학살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폴란드를 차지하기 위해서 소련의 스탈린에게 가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스탈린, 우리 폴란드 반씩 나눠 갖자. 이렇게 해서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했는데요. 그때 당시 독일은 이 철제 탱크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무기 개발에 엄청난 에너지와 노력을 기울이던 때였습니다. 많이 갖춰져 있었고요. 그런데 폴란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역사책에서 보는 것처럼 백마를 타고 활을 쏘고 이 정도 수준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상대가 안 됐겠죠. 이렇게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을 했고 이 모습을 본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당시 프랑스는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으로서 자부심이 엄청났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독일처럼 무기가 엄청 발달했던 것도 아니고 군인들이 통제도 안 된 상황이었는데도 자부심에 빠져 있었죠.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는 어쨌든 1차 대전만큼 큰 전쟁은 막아보자 이런 생각으로 공격보다는 방어에 추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프랑스를 넘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독일의 국경에 마지노 라인, 마지노선, 여러분 마지노선 아시죠? 바로 여기서 나온 얘기인데 그 마지노선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독일이 그 선은 넘어올 수 없었지만 그 옆으로 바로 이렇게 바닷길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프랑스를 점령을 해버리고 프랑스가 독일의 식민지가 돼버립니다. 이때 소련은 핀란드를 침략을 했고요. 영국과 프랑스는 이 독일로 들어가는 철광석의 길을 막아버리자 이런 작전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독일이 이미 눈치를 채고 노르웨이를 침략해버립니다. 이때 영국의 새로운 총리 윈스턴 처칠이 임명이 됐죠. 자, 독일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프랑스 먼저 먹었고 영국을 제압한 후에 소련을 공격해보자. 그랬는데 이제 프랑스는 해결이 됐지만 영국은 그 당시 해군의 힘이 정말 셌거든요. 그래서 독일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배로는 싸움이 안 될 것 같아. 우리 새로운 작전을 짜야겠다. 그래서 독일의 잠수함을 만들게 됐고 그게 그 유명한 유보트라는 겁니다. 그때 연합군은 시간을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파리를 점령하면서 프랑스는 무너지고 독일의 위상도 1차 대전 때와는 달라졌습니다. 영국도 힘이 빠져서 평화 협상을 하겠지 하고 상상했지만 영국은 협상을 하지 않았고 독일은 심리전을 펼칩니다. 영국아, 너 이제 동맹국 없어. 이탈리아도 선전포고 했잖아.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영국이 물러서지 않는 것처럼 보이자 히틀러는 침공 계획을 세웁니다. 바다와 하늘에서 공격을 하고 런던의 민간인들을 상대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공습에서 영국이 잘 대처했고 히틀러는 다음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도 히틀러를 보면서 여기저기 공격을 했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히틀러는 3자 협정을 통해 헝가리를 추축국에 참가시켰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연합군 진영에 가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겠죠. 특히 영국의 오랜 친구였던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미국이 고립주의를 추구해왔다 이런 얘기 해드렸었죠. 미국은 국제 분쟁에 참전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1940년 대선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I will not send any young Americans to die in Europe. 미국 젊은이들을 유럽에 보내서 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죠. 루즈벨트 대통령은 영국의 군수 물자를 지원하는 걸로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해드렸던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독일이 영국의 배를 침몰시켰는데 미국의 배가 포함돼 있었던 거죠. 영국은 이집트를, 독일은 유고슬라비아를 차지하면서 점점 전쟁의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소비에트 유니언, 소련을 공격하게 됩니다. 600만 명의 엄청난 군대가 동원이 됐는데 사실 큰 실수였습니다. 같이 싸웠어야 했는데 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모스크바 점령 직전까지 가면서 독일의 세계 정복이 현실이 될 것 같았지만 반전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추위가 시작된 겁니다. 잔인한 독재자 히틀러는 방한복조차 제대로 준비해주지 않았다고 하죠. 이때 소련의 스탈린은 추위에 강한 군대를 준비했고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이걸 보면서 참전해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공산주의 체계가 세계를 지배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였죠. 일본은 중일 전쟁이 끝나고 동남아 국가들을 점령하길 원했지만 당시 동남아 국가들은 미국과 영국의 식민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하와이의 진주만을 공격합니다. 이때 미국이 이제 전쟁을 선포하게 된 것이죠. 그럼 일본은 왜 진주만을 공격했을까요? 일본이 1910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식민 정치를 시작했죠. 이때 독점 자본주의를 추구하면서 식민지를 필요로 했습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공급 과잉 문제가 생기니까 판매처 그리고 공급처가 필요했던 거죠.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시작되면서 식민지 쟁탈전이 더 뜨거워졌고 일본의 경제도 안 좋아지면서 1931년 중일전쟁이 시작됩니다. 중일전쟁이 생각보다 길어지다 보니까 일본은 석유가 부족했고 또 필리핀을 거쳐서 인도차이나 반도까지 가야 석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길에 이 하와이 진주만이 있었던 거죠. 이때 필리핀에 있던 미국 총사령관 메가더 장군이 철수를 했고 일본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이 본격적인 전쟁을 선언하게 됩니다. 전쟁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독일을 사이에 두고 이 자본주의 체제를 추구하는 미국과 사회주의 체제를 추구하는 소련이 양쪽에서 독일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서독과 동독으로 나뉘게 되죠. 그런데 독일의 수도인 이 베를린은 위치상으로는 동독 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전체를 다 사회주의 체제로 만들긴 힘들었기 때문에 서베를린과 동베를린으로 그 안에서 나뉘게 됩니다. 북한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남한으로 넘어오시죠. 탈북자분들 참 많이 계시잖아요. 그때 당시 독일 베를린에서도 동베를린 사람들이 서베를린으로 참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베를린 중간에 베를린 장벽이라는 걸 세우게 되죠. 이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면서 드디어 정말 안타까운 세 번째 전쟁, 냉전 체제의 콜드워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 전쟁 때문에 정말 엄청난 희생이 뒤따랐죠. 박해, 대학살, 성범죄, 정말 입에도 담기 힘든 엄청난 전쟁 범죄들이 일어났고 정말 많은 민간인들도 희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히틀러의 홀로코스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때 당시 홀로코스트 때문에
죽음을 당한 유대인의 수가 6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국제 정세는 참 많이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엄청난 권력을 지닌 국가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은 이 3차 대전의 위기가 있었다고 보는 학자들도 참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쿠바 미사일 사태 때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그 위기를 잘 넘기지 않았다면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얻는 게 있을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쟁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누구야? 전쟁은 나쁜 거지. 너 쪽이랑 싸우면 돼, 안 돼?